무려 13년입니다. 송전탑 위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2007년 콜트 악기, 세계 시장 점유율 30%, 연매출 1,000억. 그런데 갑자기 한국 공장 문 닫겠습니다. 노조는 역시나 코웃음 쳤죠. 흑자 기업이 위장 폐업? 우리가 겁먹을 줄 아냐? 하지만 1년 뒤 공장은 정말 멈췄습니다. 그리고 13년 투쟁 끝에 남은 건 대법원의 해고 정당 판결. 직원들의 무너진 가정, 사라진 13년과 더 기가 막힌 건 회사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술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을까요? 황금알 낳는 거위를 노조가 직접 죽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통기타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던 낭만의 시대. 1973년 박영호 회장이 세운 콜트 악기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신화였습니다. 펜더, 아이바네즈, 깁슨 이름만 대면하는 전 세계 명품 기타들이 제발 우리 물건 좀 만들어달라 며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왜? 한국 사람 손기술이 기가 막혔거든요. 콜트가 만들면 다르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었습니다. 1973년 박영호 회장이 인천 부평에 터를 잡았을 때만 해도 직원이 고작 20명이었습니다. 빌린 공장 중고기계. 하지만 손기술 하나는 천하일품이었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이 샘플 하나 보고 바로 주문서를 끊었습니다. 이런 퀄리티를 이 가격에? 미국에서 만들면 3배는 비싼데? 1980년대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콜트는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펜더의 보급형 라인, 아이바네즈의 미들급 기타, 전부 한국 부평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기타 3대 중 1대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특근의 야근을 밥 먹듯 해도 신났습니다. 월급 봉투는 두둑했고 내가 만든 기타를 에릭 클랩튼이 친다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회사가 망해? 우리가 세계 1등인데? 직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1990년대 콜트는 자체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이제 남의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건 겁니다. 일본 시장 진출, 유럽 시장 공략, 승승장구했습니다. 인천 부평 공장은 3교대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에 제2공장을 지었습니다. 정규직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콜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30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콜트는 IMF 때도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율 덕에 수출 대박이 났죠. 말 그대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습니다. 직원들 보너스가 연봉의 400%까지 나간 해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천국이었습니다. 회사는 탄탄대로, 적자는 남의 이야기. 그들은 서서히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키웠어. 사장 혼자 돈 버는 꼴 못 봐. 내놔, 더 내놔. 1987년 노조가 결성됩니다. 처음엔 조용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회사가 흑자인데 왜 대우가 이 모양이냐. 작업장에는 머리띠가 등장했고 스피커에서는 투쟁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기타라는 게 뭡니까? 나무 깎아서 줄 매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건비 싸움에서 밀리면 끝인 시장입니다. 박영호 회장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직원 평균 연봉 4천만 원, 인도네시아는 600만 원, 중국은 800만 원. 기타 한 대 만드는 인건비가 한국은 8만 원, 인도네시아는 15,000원. 도저히 경쟁이 안 돼. 더 심각한 건 품질 격차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2000년에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맹추격합니다. 10년 뒤에는 품질 차이가 사라진다. 그럼 싼 데서 만드는 게 당연하다. 지금 손 안 쓰면 나중에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박영호 회장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한국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중국은 10분의 1도 안 된다. 지금은 흑자지만 3년 뒤, 5년 뒤에는 100% 망한다. 경영자의 눈에는 다가올 쓰나미가 보이는데 노조의 눈에는 당장의 흑자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경영자는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직원들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말하면 난리 날 게 뻔하니까요. 조용히 은밀하게 수라바야의 땅을 샀습니다. 기계를 주문했습니다. 현지 인력을 뽑아서 훈련시켰습니다. 2007년 회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국 공장 정리하고 해외로 가자. 그리고 정리해고 통보를 날립니다. 아침 9시 전 직원 소집 공고가 떨어집니다. 인천 부평공장 강당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임원이 단상에 올라 A4 용지를 펼쳐듭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국내 공장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불가피하게 인천과 대전 공장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강당이 술렁입니다.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회사 적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문을 닫습니까? 경영 판단입니다. 말이 됩니까? 흑자 기업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다고요? 죄송합니다. 본사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 순간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노조는 즉각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흑자 폐업은 먹튀다. 위장 폐업 철회하라. 공장 안에는 텐트가 쳐지고 공장 밖에는 살벌한 현수막이 도배됐습니다. 인천 부평 공장, 대전 공장. 노동자들은 기계를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가세했습니다. 악질 자본 박영호를 구속하라. 문화예술인들이 기타를 들고 찾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외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습니다. 2007년 여름부터 시작된 농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7월 노조원 120명이 공장을 점거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회사가 기계 빼돌린다. 여기서 끝까지 버티자. 회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8월 경찰이 투입됩니다. 물대포가 쏟아집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노조원 30명이 연행됩니다. 하지만 노조는 꺾이지 않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온 그들은 더 과격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2008년 10월 급기야 노조 간부 2명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만 볼트 송전탑 꼭대기에 오릅니다. 영하 15도 한파 속에서 그들은 비닐 천막 하나 치고 버팁니다. 언론이 몰려듭니다. 송전탑 농성 보도가 쏟아집니다. 여론은 동정적입니다. 저 추운 데서 저러다 얼어 죽으면 어떡해? 하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입니다. 폐업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3월 송전탑 농성 2개월째. 노조원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내가 울부짖습니다. 그만하고 내려와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그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회사가 이긴다.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매일 찾아와 격려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여론이 우리 편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들이 위장 폐업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던 그 시간에 회사는 뭘 했을까요? 진짜로 기계를 뜯어서 배에 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로 중국 대련으로. 노조가 사장 나와라 하고 소리칠 때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글에 공장을 짓고 현지 직원을 뽑았습니다. 2008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기계로 기타를 만듭니다. 품질 한국산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격 한국의 3분의 1입니다. 펜더 아이바네즈가 주문을 넣습니다.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주세요. 한국 공장은 이미 과거형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조는 설마 진짜 문 닫겠어? 겁만 주고 말겠지. 우리가 버티면 다시 돌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자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겁니다. 너희랑은 장사 못 해먹겠다는 선언이었죠. 2005년, 2010년, 2011년.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무려 13년. 강성투쟁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싸웁니다. 어떤 이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어떤 이는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송전탑 위에서 삽니다. 가족들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예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요? 집 대출은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빠는 왜 다른 직장 안 구해요? 친구들이 저보고 빨갱이 딸이래요. 하지만 노조원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긴다.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줄 거야. 2010년 노조는 본격적으로 법정 투쟁에 나섭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흑자 기업의 일방적 폐업은 무효다.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인단이 진을 칩니다. 민주노총에서 지원받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귀사는 연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경영상 위기도 없습니다. 단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버린 것입니다. 이는 부당 해고입니다. 회사 측 변호인이 반박합니다. 경영상 이유란 현재의 적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경영 환경 악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입니다. 22년, 대법원 3년, 무려 8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 싸움.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 패소, 2심 기각, 대법원 최종 기각. 법원은 단 한 번도 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은 경영자의 정당한 권한이다. 게임 오버였습니다. 여론은 처음에는 동정적이었습니다. 흑자 기업이 문 닫는다고? 외국 자본이 한국 노동자를 갈아먹고 버리는 거 아냐?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지칩니다. 아니, 회사가 싫어서 떠났다는데 10년 넘게 저러는 게 맞아? 딴 데 가서 일했으면 벌써 부자 됐겠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노조가 착각한 게 뭐냐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는 절대 해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노동자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배가 침몰할 게 뻔히 보이는데 물이 목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선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명보트를 띄우는 건 선장의 권한입니다. 콜트는 한국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인도네시아라는 구명보트로 갈아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1위 콜트는 자기 고향 한국을 버려야 했을까요? 첫째, 경직된 노동시장입니다. 한 번 고용하면 못 자릅니다. 호봉제라서 숨만 쉬어도 월급이 오릅니다. 기타는 수작업이 많아서 인건비가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 숨 막히는 노조 리스크입니다. 납기일은 생명입니다. 팬더에서 다음 달까지 일만 대보내 했는데 노조가 파업해서 라인 세워버리면 그날로 계약 파기입니다. 신용이 생명인 제조업에서 강성 노조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콜트 회장은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50만 원짜리 기타나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20만 원짜리 기타나 소리 차이 별로 없다. 기술이 평준화된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비싼 한국에서 만듭니까? 결국 회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콜트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의 기타를 찍어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박용호 회장, 세계적인 거부가 됐습니다. 회사는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반면 끝까지 투쟁을 외쳤던 노동자들은 13년을 길바닥에서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당했고 누군가는 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합의금 조금 받고 끝났습니다. 그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13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최저시급만 받았어도 수억 원은 벌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 공백기,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합니까? 머리띠 매라고 부추겼던 민주노총이 보상해줍니까? 기타 치며 노래 불러주던 연예인들이 밥 먹여줍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이쯤에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첫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였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게 경쟁력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회사가 돈 많이 버니까 우리 목 내놔가 아니라 중국이 쫓아오니까 우리가 더 잘하자고 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본의 국적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공장을 버리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이 곧 조국입니다. 사장한테 매국노라고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셋째, 투쟁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점거와 농성을 택했습니다. 송전탑에 올라가는 순간 회사는 이 사람들이랑은 영원히 끝이구나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돌아올 다리를 스스로 불태운 겁니다. 콜트 악기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뼈 아픕니다. 첫째, 흑자 폐업은 죄가 아닙니다. 경영 환경이 나쁘면 잘 나갈 때 접는 게 고수입니다. 흑자니까 고용 보장하라는 건 억지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둘째, 기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야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기타 만드는 기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금방 배웁니다.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아니면 언제든 짐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셋째, 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강성 노조가 있는 곳에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가 없으면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콜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잡초뿐입니다. 2019년 13년 만에 일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대전 공장 콜텍만 합의했죠. 위로금 1인당 평균 1,500만 원 정도. 하지만 부평 공장 콜트 합기는 끝까지 합의 안 됐습니다. 노조는 이걸 부분적 승리라고 포장했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위로금을 받아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승리입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13년 동안 일했다면 연봉만 합쳐도 최소 5억 원입니다. 그 5억 원을 날리고 고작 위로금 1,500만 원 받으려고 청춘을 바친 겁니다. 1,500만 원 대 5억 원.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투쟁의 대가는 명분이 아니라 가난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그들의 인생입니다. 40대였던 사람들이 50대가 됐습니다. 50대였던 사람들은 60대가 됐습니다.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이력서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콜트 악기 근무 20년, 송전탑 농성 5년.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이 55세에 13년 공백, 게다가 투쟁 경력, 우리 회사에 와서도 노조 활동하겠네. 다음. 재취업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50에서 60대에 13년 공백. 많은 이들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수가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노조원 중 한 명이 2019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를 총알바디로 쓴 거죠.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13년 동안 다른 일 했으면 지금쯤 집도 샀을 텐데 누군가는 병을 얻었습니다. 송전탑에서 3년을 살다 보니 관절염, 디스크가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016년 노조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13년을 허비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까? 노조가 말하는 부분적 승리가 이겁니까? 콜트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의 기타를 찍어냅니다. 중국 대련 공장도 연간 50만 대를 생산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여전히 30%를 유지합니다. 아니, 오히려 늘었습니다. 콜트는 여전히 전 세계 50개국에 기타를 팔아치우며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연간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합니다. 회사는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박영호 회장, 회사는 건재합니다. 회사는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펜더, 아이바네즈, 깁슨, 여전히 콜트에 주문을 넣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바뀌었을 뿐 품질은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졌습니다. 납기를 지키니까요. 파업이 없으니까요. 피를 본 건 누구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박영호 회장일까요? 부품 잘 받고 있는 펜더일까요? 아닙니다. 피를 본 건 오직 투쟁하면 이긴다고 믿었던 500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투쟁가를 부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라고 믿으십니까? 노조가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평의 텅 빈 콜트 공장터를 가보십시오. 한때 500명이 땀 흘리던 그곳, 전 세계로 기타를 실어 나르던 그곳. 이제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녹슨 철문에는 무단 출입 금지라는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그곳이 어떻게 폐허가 됐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30년 역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기억하십시오. 2026년 지금도 콜트는 잘 나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돈을 쓸어 담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사라졌지만 콜트 브랜드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합니다. 반면 13년을 투쟁한 노동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택시를 몰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편의점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60대가 된 그들에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없으면 권리도 없습니다. 빈 공장에서 혼자 해고 무효를 외쳐봐야 들어주는 건 바람 소리뿐입니다. 오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짐을 쌀 뿐입니다. 떠나간 버스는 손을 흔들어도 서지 않습니다. 10년 뒤 텅 빈 공장 터 앞에서 그때 달랐다면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습니다.
일터가 사라지면 권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동자의 권리도 공기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투쟁만 외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잡고 있는 그 깃발이 당신의 밥그릇을 지켜줍니까? 13년 뒤 폐허가 된 공장 앞에서 울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계산기부터 두드리십시오.